둘째 날 오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일정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경기장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에서 대통령께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한 인사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 2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생중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남북 정상들이 추가 회담을 했을 때 남측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김의겸 대변인께서 내일 대통령의 백두산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백두산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 일정을 두고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가시면 내일 삼지연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정상회담 배석자가 있는 사진은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뉴스핌 기자 일어나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제까지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핵 무기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께서 그 합의문 이외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북한이 미국에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받은 정보는 정의용 실장님의 백브리핑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UN 정상회담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고요. 공개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제가 안 보이는데요. 예. 저 뒤쪽에 가운데 손 들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뉴스데이의 오보금 기자라고 합니다. 일정에 과학기술전당 참관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인분들도 참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경제인분들이 참석하신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셔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과학기술 전당에 가시는 일정이 뭐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영접을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참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겠습니다. 로이터 신현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로이터 신현인데요. 아까 앞서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오늘 발표문에는 없더라도 이제 두 정상 간의 어떤 신고나 검증을 포함한 그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질문은 이제 오늘 선언에서 철도와 또 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열기로 했고 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좀 우선적으로 이제 여건, 뭐 제재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핵화 논의보다 조금 더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된다 이런 우려와 관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뉴스토퍼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오지혜 MBN 정치부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영찬 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좀 먼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일단 내일요. 평양판 도보다리가 될지 백두산을 등반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 뒤에 바로 귀국을 하시기로 돼 있고 오전에 정상회담에는 당초에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닐까 했는데요. 옆에 배석자가 있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장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집단 체조 예술 공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15만 명의 관중에게 인사를 하는 1, 2분간의 인사가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요. 조금 전에 이 속보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드디어 백두산을 가실 수 있겠군요. 기상 상황이 된다면 말이죠. 오지혜 기자, 일단 어떻게 나온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관심이 모아졌던 친교 일정 확정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과 동반해서 이제 백두산에 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수행단과 기자단 모두 갑니다. 교통수단은 비행기가 될 텐데요. 섬지연 국제공항까지 간 뒤 내려서 차로 백두산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송 행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귀국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서 며칠 전부터 백두산 도로를 정비해왔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백두산에 특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정비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최근엔 주변 보안이 강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4월에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북한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백두산에 대한 청와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때 얘기했는데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군요, 문 의원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판문점 회담 때부터 이제 백두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네. 말씀하셨었는데요. 사실 백두산 방문이 가지는 의미라는 건 백두산이라는 산이 가지는 우리 민족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민족의 영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산이고요. 백두산이고, 예. 네. 그래서 한반도를 얘기할 때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백두산이 그리워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일부 국민들은 이제 나는 반드시 휴전선을 넘어서 한반도 땅을 밟아서 가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계신 지경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저희들한테 의미가 큰 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통일의 염원을 안고 백두산을 꼭 가보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북한도 백두산을 나름대로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지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혁명 전통의 산실로 꼽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의 맥락을 이어받아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오죽하면 자기들 혈통을 스스로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많은 배려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백두산을 함께 방문한다는 것은 남북 통일의 의지, 네. 남북 화합의 의지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늘이 허락한다면 천지까지 한번 올라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천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걸까요? 김 교수님. 백두산 한번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중국 쪽에서 여러 번 갔죠.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백두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경로가 있는데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 꼭대기에 가면 이 경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근데 그 길을 살짝 한 발짝만 넘어가 본 네.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두산의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한 번 올라갔는데 백두산 천지를 보는 건 3대를 덕을 쌓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1년 중에 사실은 백두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기간도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눈 쌓이고 그러면 또 못 올라가고 또 그 네. 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녹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기는 한데 네. 올라가는 도중에도 뭐 기상 상황이 바뀌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 좋다면 네. 지금 삼지연 공항에 비행기를 내려서 네.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백두산에 거의 가까운 지점까지 정상에 네. 가까운 지점까지 일단 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 위에서 정상까지 걸어가면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영찬 수석 브리핑에도 삼지연 공항에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두 분이 함께 이동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영기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두산은 참 각별했던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중대 결심을 할 때마다 백두산을 오르고 해서 말이죠.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백두혈통이라는 점.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면 뭐 장성택을 처형할 때, 처형하기 전에, 네. 처형하기 전에 백두산 가서 결심을 하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이제 백두산 가서 모든 거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백두산의 전기를 내가 이제 받아와서 뭐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정치적 이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아, 이런 네. 거를 쌓는 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백두산 가면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저 천지를 보는 건데 네. 저 천지 보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중국의 장택민 주석이 백두산을 10번을 방문을 했는데 네. 천지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네요. 아. 그만큼 천지를 보는 거가 어렵다라고 중국 쪽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군봉 중턱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제 궤도 열차를 타고 힘들게 올라갔지만 천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백두혈통 혁명 전통의 상징 삼지연까지요. 상당히 이 일가에 의미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외국인에게요 대대적으로 트래핑 장소로 지난 8월에 개방을 하기도 했던 그 백두산이었거든요. 얼마나 외국인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그 백두산이라는 곳이 막상 올라가다 보면 네. 이 나무의 생태가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나무가 아래쪽에선 상당히 그 키 높은 나무들이 있다가 올라가면서 이게 거의 그 풀처럼 아주 그래요? 낮은 나무들이 그러니까 나무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이 그 변하는 모양들이 눈으로 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그 온천이 나오는데 정말 삶은 계란, 그러니까 그 계란을 넣으면 네. 삶은 계란이 돼서 나오는 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도 네. 저 자체로 백두산이라는 그 환경 자체로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선호하는 트레킹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고 실제로 천지에 가서 이렇게 이 물을 만질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의 물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손이라도 담궈보거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주는 모양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사람한테 뭐 백두혈통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백두산하고 한라산이 한쪽 끝과 한쪽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두와 한라의 정기를 잇는다 하는 의미가 이게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문 대통령 기왕 가시면 천지까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수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주 박사님. 지금 저 백두산을 또 선택한 다른 이유는 아마 네.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저기 그 경제총진군이라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매진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관광 투자와 관련된 거를 지금 유도하기 위한 그도 저 안에 뭐 큰 포션은 아니지만 네. 작은 포션으로 지금 들어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지연이나 트레킹까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서 이번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충분히 가치가 절호의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나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문 의원님. 예, 그 부분에 이어서 좀 덧붙이자면요. 사실 이 백두산까지 죄송합니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가신다는 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의 정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무게차 퍼레이드를 거쳐서 그 백화원 숙소에서도 두 분이 같이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쭉 연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굉장히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우를 네.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정점이 이제 백두산 방문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극히 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신뢰와 기대거든요. 네. 하나는 신뢰라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 차례의 어떤 그 대담을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기대라는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서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동시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개인적인 유대가 쌓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신뢰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뭔가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정상이 계속 이런 식의 스킨십을 범위를 넓혀나가고 그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은 향후 북미 관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지속적인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결국 유엔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회담의 신뢰를 기반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백두산이 그냥 백두산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를 상당히 좀 높이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영찬 수석이 현재도 브리핑 중인데요. 네, 기자 질문과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백두산 등반은 상징적인 영사들 남북 정상이 함께 오른다 이런 의미가 크다. 그리고 네. 북측이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상당히 퇴초가 많지 않습니까? 네. 원래 김정은 위원장 뭐 그 전에 농구 관람 정도는 했는데 사실 등산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 이제 보도 날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등반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평양에 정상회담을 이렇게 여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정상과 등반을 한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구축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백두산에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자신의 집권 3년 때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결정 때마다 백두산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정상이 등반을 한다, 산을 오르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시련을 이기면서 우리가 더 강해질 거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와 백두산이 좀 이미지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복장으로 오를까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백두산에 올라 서 있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 사진이 늘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외투를 휘날리며 네네.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등산을 하는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저거 합성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왜냐하면 저런 차림새로 등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백두산의 환경이 저런 차림새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차림새로 내일 만약에 등산을 한다면 어떤 차림새로 하게 될까?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제 가장 높은 곳까지 네. 차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차를 타고 가서 일단 그 남은 구간을 네. 어쨌든 걸어서 가기는 할 텐데 만약에 그 등산복 차림이나 뭐 이런 거로 나온다면 그거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저렇게 백두산에 집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아버지 김정일의 출생지가 저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백두산이라고 해서 네. 그 백두산의 봉우리가 우리는 지금 장군봉이라고 하는데 저 봉우리 이름도 바꾸잖아요. 정일봉으로. 그래서 실제로 크게 이 봉우리의 이 바위산에다가 바위산을 깎아서 정일봉이라고 글자를 새겨놨어요. 근데 그 글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네. 그러니까 정일봉 이렇게 하면 그 글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의미를 두고 있는 산이어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회담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길래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을까요? 7분간의 공동선언 발표였는데요. 역사를 바꿀 순간이 될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는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었거든요. 남북 정상의 서명 순간 그리고 발표 내용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비핵화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선언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과 이 위원장 입에서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 나온 부분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의 합의문의 수준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특사가 갔다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는 그 특사의 말이 워싱턴에도 전해졌는데 마치 선물을 주실 것처럼 뜻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그 말을 한 사람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지 않다는 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이 지금 스톱돼 있는 협상을 다시 움직이는 동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볼턴 보좌관은 1년 내에 비핵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을 오히려 더 강조했던 그런 바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다른 지금 두 분이서 단독 면담을 하셨었는데 그때 얼마나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미국이 좀 협상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동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아니었느냐. 그렇지만 전문가 참관 이게 우리가 핵실험장 붕괴시킨 거, 그거 진정성 몰라준다 섭섭했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성의를 다한 거 아니냐라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패널 여러분들께 좀 짧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석환 교수님은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딱 과락을 면한 상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핵 부분에 관한 한 이게 평양 공동선언의 5항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아마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풍계리 이 폭파할 때 폭파시킬 때 쇼 아니냐,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사실 없는 거 아니냐, 기자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의식을 해서 아마 동창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관계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진일보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일보만 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아마 문명철 위원님께 이렇게 돌려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약에 이 합의문 자체가 조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두 분이 지금 단독, 물론 배석자가 있었습니다만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해주시면 내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오히려 합의문에 나오지 않은 긴밀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번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이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해나가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아까 60점 주셨는데 저는 한 70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동창리 핵 미사일 그 발사장 폐기 과정에 국제 전문가들 참관을 허용하겠다. 네. 국제 전문가의 참관을 실제로 허용하면 이건 일종의 핵 사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걸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사찰을 허용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분이서 이제 추가 회담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것만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미국의 강경파를 납득시키기에는 좀 이게 함량 부족이거든요. 네. 그러면 핵사찰에 해당할 만큼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지금 카드를 다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북한에 수행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들의 항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편으로는 제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거, 북한이 현 단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거든요. 네.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실 외자 유치도 가능해지고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명분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이라는 그런 카드를 얻어낼 수 있다라면은 더 나아갈 수 있는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두 분 간에 좀 밀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문교초 의원님께 저희가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요. 오늘 옥류관에서의 오찬 영상이 처음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요. 김정숙 여사와 함께했던 그 자리일 것 같은데 오 기자님 이거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옥류관에서 오찬 오늘 1시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2시간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두 정상이 네, 있었는데 뭐 테라스도 있고 해서 이제 밖에 좀 구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평양냉면,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4월 27일에 공수됐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이 더 관심 있게 곳곳을 둘러보면서 식사를 하고 또 담소를 나누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영상이 계속 나오면서 군데군데 오 기자님한테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다시 이제 조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정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바로 반응을 냈더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의 반응까지 말이죠. 지금 미국의 반응 보기 네, 일단 보기 전에 이번 전에 비핵화에 대한 점수를 이번 매겨주신다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뭐 육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 특사단이 이 방북 2차 방북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첫 일면에 특사단이 왔는데 네. 김정은은 조선 비핵화가 김정은의 의지를 아는 보도를 했어요. 네. 이런 그 사실들을 좀 놓고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가 네. 북한 비핵화인지 아니면 조선 비핵화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뭐 동창리 뭐 거의 발사장 해체하고 뭐 이러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동창리에는 ICBM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ICBM하고 관계가 있는가라는 측면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핵실험장 폐기한다라는 문제는 미래 핵을 에 대한 문제이지 과거 핵이나 현재 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높게 그 한반도 비핵화 아니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네.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단하는 거 아닌가 높게 네.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동창리 엔진 실험장이라는 게 사실은
북한에서 엔진 실은 백두 엔진이라고 해서 추력 80톤짜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13,000km ICBM급을 추력, 그러니까 추진력으로 할 수 있는 엔진에 네. 추진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엔진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ICBM에서 남아있는 것은 자세 제어하는 기술과 좀 재진입 기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엔진 그 능력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미사일 발사대인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오셨던 이 순환 비행장, 거기서 지난해 9월 15일 날 화성 12호가 발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발사됐던 그 발사대는 그 사다리처럼 만든 그런 발사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트럭에서 실어가지고 네. 발사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사대를 폐기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북한에게 있어서 미사일 능력을 지금은 포기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조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기술적으로. 네.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겠다. 혹은 우리가 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미사일 발사장이든 엔진 시험장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핵 비핵화 의지인지는 그건 의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을 다한 거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 협력은 어떻습니까? 이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계속 나가고요. 그다음에 철도 연결에 이어서 물론 이제 제재 문제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의지 표명이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온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남한과 북한과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한다는 이거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좋은 일이 되려고 그러면 좀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는 그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풀리지 않은,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의지로 미국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네. 그 성대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비핵화의 모멘텀이 굉장히 어렵게 왜곡되는 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순차적으로 보게 될 때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더 진전이 되고 빨라지는 속에서 그 전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러한 단계 속에서 답방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비핵화 조치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잠깐 그 문제와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번 그 평양 공동선언의 선언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 공조의 과소. 그리고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거는 후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 평양 공동선언의 선언이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이 긴장 완화이고요. 네. 두 번째가 남북 관계 발전인데 이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된 세 번째가 이산가족 문제예요. 네. 네 번째가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관련된 체육과 네. 관련된 다섯 번째가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5번 평양 선언 공동선언에서 미국이나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민족 공조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네. 그래야만 그 김정은의 방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건데 이 지금 이 순서를 보면 다섯 번째예요. 이 다섯 번째의 순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좀 의견이 저는 약간 조금 다른 달라서.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민족공조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진척 상황을 놓고 민족공조의 과속이라고 해석하시는 견해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면이 있냐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라든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교착 상태였고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한 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미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더라도 남한도 어디까지나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거든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는 노력들이 감히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뢰와 어떤 그런 공조를 해나가고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중재자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무엇이 먼저냐라는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긴 한데요. 잠시 뒤에 김 교수님께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지혜 기자님, 지금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옥류관에서 두 정상이 함께 내외까지 동반했다는 건데 네.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옥류관 오찬에는 지금 두 정상의 내외뿐만 아니라 수행단까지, 특별 수행단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좀 전에 뭐 경제인들도 보셨고 또 장관급 인사들도 보셨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죠. 리설주 여사가 또 여기에서 담소를 먼저 꺼냈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때 만찬을 하면서 뭐 두 그릇이나 뚝딱 드셨는데 왜 여기 안 오셔서 참 아쉽다 뭐 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던져셨고 또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 약간 주화 같은 걸 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오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식사 편하게 하시겠냐 하면서 또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설주 여사가 입담이 있더라고요. 이 부창부수처럼요. 상당히 이 목소리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제 일정도 보면 그랬고요. 자, 김 교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요. 이제 비핵화를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저 순서를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후순위로 배치됐다.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1번이 비핵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1번이 비핵화가 아니지?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조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염려스럽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할 때 이게 비핵화에 관한 한 우리가 충분히 지분이 있고 우리가 당사자이긴 하나 최종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그런 복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그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한 내용을 두 분 거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좀 짧고 짧기도 하고 핵심에 확실하진 대해서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든다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는 건지가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는 반면에 문 대통령은 굉장히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한 지도자의 속도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면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든 이끌어야 되니까요. 이제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밀한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참 오늘 이 정상선언 합의문으로는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안에 내재된 메시지를 저희가 또 영상이 나오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 네, 지금 자막이 하나 좀 잘못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세정정 감사해요. 네. 오천장에서 제작진이 계속 오는 대로 쳐가지고요. 고생하고 있거든요. 평양소주가 아니라 지금 들쭉술, 이걸 건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잔만 있지 이제 병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술인지 모르지 않겠나 하면서 병 가지고 와라. 나는 이걸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 기자님, 현장에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도 눈에 띄던데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종인간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김여정 부장의 지금 역할입니다. 네. 뭐 단지 외교적으로 코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리와 그다음에 이제 거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 평창 올림픽 때 왔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 인사들하고는 더 친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이 단독 회담으로 추정됐던 그 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계속 나누는 김여정 부부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던 걸까요, 이인배 원장님? 보면 그 예전에 보면요, 그 김여정지 김정일 때 보면은 전희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의전은 다 챙겼었고요. 서기 실장으로 이제 김창선이가 했었고, 그러니까 네. 전희정 씨가 이제 전이란 자가 이제 빠지고 없어지 사라졌고요. 그 일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면은 사실 이미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매우 빠른 정책 결정까지 아마 오빠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아니면 전희정도 이 정도 빨리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매우 빨리 정책 결정을 해서 보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보면은 그 김여정 부부장이 네. 우리 지금 카메라 앵글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이 카메라 위치와 여러 것을 파악하면서 오빠의 위치나 타이밍을 잡아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전체 행사가 좀 끝나서 편하게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주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뭐 합의문을 서명할 때 밀착 보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북미 회담 때처럼 펜까지 다 챙기고 말이죠. 예, 김여정은 보면은 안 나타나는 곳이 없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수준으로 이렇게 네.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제가 피부에 주변에 느껴보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그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오히려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배가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24시간 주변에서 밀착 마크하면서 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라든가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율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보면서요, 어떻게 저 표정을 해석해야 될까. 이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는 나머지 참모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까지요. 저 김여정 부부장을 보면서 그 옴니프레전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진짜 모든 곳에 다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데 저 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네. 안에서 이제 그 회담이 그 무거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바로 밖에서 그 문 밖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 문 밖에서 그 정의용 실장과 둘이서 얘기하는 표정을 손을 보면 모으면서 계속 그게, 이야기했죠. 그게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서 그렇긴 한데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이제 그 둘 간의 자매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이죠. 남매지간에 지금 저런 일을 같이 한다라는 거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도적으로 저게 지금 맞는가, 인치의 모습을 지금 그 외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낸 겁니다만 가족 통치의 전형이다. 백두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 모습을 지금 우리가 좋은 형태로 지금 뭐 움직이는 저 모습이 자연스러우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저 자체가 지금 우리의 그 정치 제도나 구조에 미치는 그 바른 생각을 좀 해서 저 자체는 분명히 인치다. 그래서 네. 인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또 다른 관점이 아닐까요? 네. 좀 또 그렇게 한편으로 보고 보면 이제 워낙 내가 이 군부 강병
파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해요라고 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라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요, 그 스위스 베른드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네. 같이 6년 아마 3년 6년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후계자로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왕자를 놓고 목숨 그 형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김정남은 그런 네. 그 본인의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국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남매 간의 관계 애틋함 이상으로 정치적 동지애까지 같이 있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일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속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김석경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저는 조 박사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 네. 저분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인치인 면이 있고 가족 네. 정치인 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북한 같은 구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속하지 않게 잡아주거나 다른 네.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할 때 흥분하지 않게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네. 사실은 부인과 여동생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이 독재자인 지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숙청의 위험을 그다지 느끼지 않으면서 네.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네. 아마 저분이 남자 동생이었으면 저 역할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권력을 나눠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잘 커서 조금 네. 더 통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천천히 걸어다니지를 않는군요. 김여정 부부장은 조금 전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영상에서도요 핸드백을 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 기자님. 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 중에 좀 주목할 부분이 이게 다 장소나 동선을 세팅하는 게 거의 김여정 부부장의 이 역할 아니지 오찬도 않습니까? 총주에 있다면서요? 오찬도 그렇고 정상회담 오늘 장소도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당 그 당사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백화원 이 영빈관을 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담소 나눌 때도 사실 힌트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6.15, 14선언 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게 나왔다 이러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일부러 남북관계 정신 이걸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했고 또 여기서 서명까지 하지 않았냐. 이 네. 모든 역할을 김여정 부부장이 조율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 기자님, 그러면 오늘 김정수 여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남북 퍼스트레이디 정상회담 둘째 날 일정. 체크해보니까 만경대 소년 학생 궁전이라고요. 이 인명 예체능과 관련한 영재 학생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들어온 브리핑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브리핑 내용이나 영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동병원 그리고 음악종합대학에 이어서 오늘 네.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여기는 평양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입니다. 모두 국빈들이 방문할 때 들리는 코스이고요. 대동강 주변에 위치했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두 차례 그 이전 정상회담 때는 이희호 권양숙 여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병원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그냥 유치원 정도를 갔는데 이 코스는 새롭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난 4월에 짧은 만남에 아쉬움이 있었던 듯 이번에 공연을 볼 때나 같이 다닐 때 귓속말을 하는 이제 자매처럼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요. 친교 일정 어제 모습을 보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선을 다하느라고 노력했는데 무슨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래도 신뢰와 우정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평양 시민들을 다 얼굴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공부하시고 시민들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보건 의료 부분이 좀 많이 기대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술에 대한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동 기능 병원을 유치했습니다. 항상 한번 다른 기회에 대학원도 아이고 얼마입니까? 같이 다 대학원 왔어? 옆으로 잠깐 좀 봅시다. 미안한데 옆으로 잠깐 봅시다. 다행입니다.
엄마는 아가의 아들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엄마 마음인데 다행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층 특별 관람석에 나오십니다. 아름다운 평양을 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분과 남녀의 여러분들을 영원히 환영합니다. 영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남북 퍼스트 레이디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이게 오히려 정치인처럼 서로 이렇게 통 크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김종숙 여사하고 북한의 이설주 여사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귓속말을 한다든가, 뭐 팔짱을 낀다든가. 네. 저희들도 이제 두 분 다 음악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라고는 사실 기대를 못했었는데요. 의외로 이 이설주 여사의 성격이 상당히 소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그 4.27 판문점 회담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담배 끊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끊는다. 네. 보통 뭐 공식적인 의전 자리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는 뭐 현정화 선수 그 88 올림픽 때 그 네. 금메달 땄던 현정화 선수를 만나서는 뭐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최현우 그 마술사가 등장했을 때는 소개했을 때는 아 자기가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소탈한 면모를 보여줘서 네. 상당히 좀 그 대중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두 분이요, 남은 일정, 한송만찬이나 빛나는 조국, 물론 제목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만 집단 체조 경기를 관람을 하게 될까요, 오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만찬 장소는 대동강 수산물 시장, 여기가 철갑 상어나 뭐 연어 이렇게 수산물들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네. 생각하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 정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탈북자분들은 여기 되게 초호화 뭐 캐비어도 팔고 되게 비싼 식당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까지 지으면서 외자 유치 관광객 이렇게 불러들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서 현지 식당은 아니다는 평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네. 여기에서 두 정상이 만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 들어온 수측 보도에 따르면 따로 식사를 할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있어서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차는 옥류관, 만차는 그래도 평양 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 낙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들었었는데요. 왜 이것을 골랐을까요? 최근에 만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힘을 쏟아서 만든 장소고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그 소위 돈주들, 돈을 많이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렸기도 하겠지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있을 때 자랑스럽게 데려갈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원하시는 형태의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의 개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 진짜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드시러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드시는데 이 대동강 수산물 시장은 그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 나오는 품종도 뭐 철갑상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북한 주민들이 철갑상어 알을 먹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당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500석 규모의 식당이 상당히 거대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과 이 부지까지 총지휘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수산물 시장 그리고 서민 식당을 늘 찾아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외교 행보였는데요. 어떤 접점이 나올까요? 그 장소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데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죠. 경제 발전 또 그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한 그래서 이 수산물 식당을 같이 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나 또는 함의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잠깐 보도를 보면 철도 도로 연결과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리용남 이 내각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그런 전시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북한의 이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만찬 뒤에는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됐는데요. 이제 빛나는 조국. 어쨌든 이분들이 문 대통령에 맞춰서요. 일부 내용은 빼기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그래도 나름대로 구구절에 보여줬던 그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네, 그 아마 규모나 뭐 드론을 날리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은 비슷하게 갈 텐데 그게 그 민감한 부분들에 가는 그 민족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핵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강성대국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 좀 빠지고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바꾸어서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측에서 전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줬을 겁니다. 그게 맞춰서 하고 뭐 가뜩이나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까지 함께 하게 될까요? 일단 식사를 하고 오늘 그 집단 체조 관람은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그 15만 명 관련 15만 명 정도 되는 그 관객들에게 인사말을 하는데 혼자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경제인, 재벌 총수 이분들도 함께 하게 될지 저희가 백두산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한편 오늘 이 기업 총수분들 북한에 가셔서 오늘 방문한 곳이 나무 기르는 곳이었네요. 양묘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재건을 지시한 곳입니다. 여기가 경제인들이 단독으로 시찰한 곳인데 왜 갔을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요. 오늘 들어온 이제 그 기사들, 워딩 등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엔의 그 대북 경제 제재에는 환경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이 양묘장을 둘러보시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우회적으로 좀 바라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는 처음부터 경제인들의 방북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양에서 그 들어온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리용남 그 경제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 만났을 때 같이 있던 황호영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것은 곧
북측이 초청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총수분들인데 양묘장 네, 관계 교수님. 정서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는 사실 다 까먹고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60년대 우리나라가 헐벗은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박 대통령 시절에 조림 사업을 통해서 산림 녹화를 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이 산림 녹화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위협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산이 다 헐벗었거든요. 네. 거의 완벽하게. 그런데 그 산을 회복해야 경제도 되살릴 수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산치수가 될 거다라는 네. 그런 면에서 양묘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수분들이 가셔서 무슨 결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양묘장 가서 지금 우리 총수들이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그 양묘장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네. 지금 환경 문제이고 나무를 심어주는 거는 우리의 그 한국에서 조림 사업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땔감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인데 네. 이 땔감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아마 좀 초점 포인트를 좀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지금 우리 그 기업인들을 오라고 그랬다라는 영상이 지금 나왔는데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기업인들이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네. 17개의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가셨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지금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거가 국가 경제에 지금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 재판 중 방법 말씀하셨지만 이번 면담에서요. 이재용 부회장은 북한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평양에 가서요. 이런저런 분들이 계속 말씀을 여쭙던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우연히 보니까 그 평양역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가 봐요. 이재용 부회장에게요. 북한이요. 북한의 그 경제 발전 전략 중에 단섬에 도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사실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 가지고는 지금 제조업 이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을 내고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IT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단박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모델로 볼 수 있는 그 기업이 삼성이 되겠죠. 네. 사실 삼성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국가 주도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혜택을 보고 또 국부를 또 크게 했던데 큰 역할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런 모델들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요. 계속 개성공단을 더 확대 사업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북한 측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 여기에 좀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네. 삼성 기업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단히 많이 그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정황들이 봤을 경우에 분명히 이번에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가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데리고 간 거는 북한 측에서의 요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정은 우리가 하죠. 우리 네. 정부가 했겠죠. 하지만 뭐 분명히 그건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 한마디만 보태자면은요. 저희 삼성에 대해서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들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채택하는 전략은 점진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약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건설하거든요. 북한도 지금
그 대외적인 개방을 해서 경제를 건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전략을 필시 선택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삼성과 같은 그 반도체 그 사업체, 반도체 공장이 예를 들어서 북한 어느 지역에 건설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 염두에 두고 있다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는 그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미지. 그러니까 삼성은 외국에 나가면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삼성이에요. 그냥 삼성이고 그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삼성으로부터 투자 입주를 받아서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게 북한 지역에 건설이 된다라면은 그것이 가지는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 글로벌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많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도화선 같은 그런 어떤 그 이미지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섬유 신발 위주란 말이에요. 재가동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개성공단은 다시 정상적으로 재가동돼야 되고 원래의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첨단 산업에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의 어떤 그 수위를 좀 높여가는 전략 이런 네. 것들도 남북 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방북경제인단은 양묘장 그리고 우리 교대 같은 평양교원대학에 이어서요. 대동강 수산물시장도 함께 동반해서요. 간다고 합니다. 네. 조박사님.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그 남북 경제 협력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투자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24개의 경제개발구 만들어 놓고 5개의 경제특구 만들어 놨으니까 네. 해외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산이에요. 투자 유치국의 의지가 아니라 투자국의 의지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이걸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북한은 지금까지 해외 투자를 받아가지고 과실송금을 해외로 나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저는 북한이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든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민족 공조에 기반한 남북 경제 협력도 사실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네.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비핵화로 시작했는데 결국 비핵화로 끝나게 되는 거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요. 곧 이제 공연, 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관련해서는요. 오늘 무엇보다도 내일 백두산 일정을 기다리게 하는 하이라이트 일정이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재 기자님 추가로 뭐 더 전달해 주실 브리핑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은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쯤이면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찬도 약간은 늦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볼 것. 지난 4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 영상에 잠깐 들어갔던 그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체조를 두 정상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또 같이 관람하는 모습.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